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세기 철학의 거인이죠.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이분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위키 백과 정보도 보고 또 그의 삶과 철학을 다룬 기사,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그의 생각을 담은 유튜브 기록까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의 삶, 정말 파란만장했죠. 언어에 대한 생각, 또 철학 문제에 대한 그만의 시각, 이게 당신에게 어떤 울림을 줄지 한번 같이 풀어가 보죠. 자, 바로 시작할까요? 우선 비트겐슈타인이 삶 자체가 정말 뭐랄까 거대한 역설 같아요. 아시다시피 유럽 최고 부호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클림트, 로덴 같은 예술가들, 또 브람스, 말러 같은 음악가들이 집에 드나드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고는 대부분 나눠져 버리고 정말 초박하게 시골 학교 교사나 정원사로 살았다는 거. 이게 참 놀랍죠.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형제들의 그연 비극적인 죽음들, 또 본인의 자살 충동, 전쟁 경험, 포로 생활까지. 이런 극한의 경험들이 그의 사상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게 바로 그의 전기 철학, 그 유명한 논리 철학 논거군요. 맞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언어가 세계의 논리적 구조를 그대로 비춘다는 이른바 그림 이론이에요.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이지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다. 이 문장 아주 유명하죠?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는 언어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역, 이걸 아주 날카롭게 구분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윤리, 미학, 종교 같은 가치의 영역은 언어의 한계 밖에 있다고 본 거예요. 아, 그렇다면 그 유명한 마지막 문장,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게 그냥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오히려 그 중요성을 강조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그 영역에 대한 존중인 거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중요한 차원, 그걸 인정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영역은 논증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냥 보여지는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유튜브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건 이 관점에서 보면 언어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 거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서 문제가 사라지게 해야 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식의 접근입니다. 문제가 소멸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 논고로 철학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선언했던 그가 나중엔 자기 이론을 완전히 뒤집었다는 점이에요. 그 계기가 이탈리아 경제학자 피에로 스라파와의 대화였다고요. 네, 맞아요. 그 일화가 아주 결정적입니다. 스라파가 이탈리아 특유의 제스처 있잖아요. 턱을 손등으로 싹 쳐올리는 거. 그걸 하면서 뭔가 반박을 했는데 비트겐슈타인이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아니, 저런 비논리적인 행위도 분명히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런 거죠. 아, 언어가 어떻게 고정된 논리 구조로만 설명될 수 있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이 경험이 바로 후기 철학으로 이어지는 거죠. 언어를 살아있는 활동으로 보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언어 게임 개념으로 발전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후기 철학의 대표작 철학적 탐구에서는 언어의 의미가 어떤 고정된 규칙이나 구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언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맥락, 이걸 이제 삶의 형식이라고 불렀는데 이 삶의 형식 속에서의 용법, 즉 쓰임새에 달려 있다고 봤습니다. 삶의 형식이라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건 뭐랄까. 특정 문화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암묵적인 규칙, 관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의 룰처럼요. 예를 들어 물이라는 단어도 과학 실험실에서 쓰일 때랑 목마를 때 식당에서 주문할 때, 또 시속에서 쓰일 때 다 다른 게임 안에서 다른 의미로 작동하잖아요. 아, 네네.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도 제시했죠. 놀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카들놀이, 축구, 숨바꼭질 이게 다 놀이지만 딱 하나의 공통된 본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겹치는 여러 유사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언어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사적 언어 같은 건 불가능하다. 이것도 후기 철학의 중요한 내용이죠. 네,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입니다. 언어는 규칙을 따르는 활동이고 그 규칙은 공유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혼자만 아는 언어는 성립할 수 없다는 비판이에요. 그렇다면 후기 철학에서 철학의 역할은 뭘까요? 이론을 세우는 게 아니라면요. 일종의 치료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오해해서 생기는 혼란, 이걸 정신적 경련 같은 거라고 표현했는데요. 철학자의 역할은 이런 언어적 매듭, 엉킨 실타래를 풀어서 명료함을 되찾게 돕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파리에게 파리통에서 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유처럼요. 아, 그 비유가 딱 와닿네요. 그럼 비트겐슈타인의 이런 생각들, 이게 지금 여기 당신의 일상에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처한 상황마다 다른 언어 게임이 벌어진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직장, 가정, 친구 관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모든 상황에 똑같은 논리나 대화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같은 아주 근본적인 고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쩌면 해결해야 할 실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언어적 혼란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관점. 이것도 흥미로운 것 같아요. 문제를 막 파고들어 푸는 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보면서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방식이요. 네, 개념적 혼란을 정리하고 내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봤는데요. 그의 극적인 삶을 배경으로 해서 언어의 논리적 한계를 탐구했던 초기 사장부터 또 언어의 실제 사용과 삶의 형식을 강조했던 후기 사장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역시 핵심은 언어가 강력하지만 동시에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심오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이 어쩌면 언어적 혼란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이 어떤 거창한 이론 체계를 세우는 것보다 우리를 올가매는 언어적 매듭을 풀어서 명료함과 어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줘야 한다고 본 거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매일 쓰는 말들, 또 자주 빠지는 생각의 패턴들, 이걸 언어 게임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되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어쩌면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의연하게 침묵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비트겐슈타인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준 또 다른 지혜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